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61회 선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핀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댓글과 후원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 저희가 네.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희 이제 넉넉합니다. 저희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녹음도 마음껏 하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 공지로 후원 계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오늘 빈둥님이 커피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저희의 네. 공금으로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신 그 금액으로 네.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유랑님께서 후원 내역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성님께서 3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와, 갈라파고스님께서 1만 원, 화팅님께서 5만 원, 화팅님. 네. 네. 와. 그리고 포스카111님께서 1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중 과세 안 된 거죠? 네,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진짜 아주 말끔하게 녹음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닉네임이 이렇게 바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뭐 실명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냥 응원하는 의미에서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그 팟빵 닉네임이나 혹시 뭐 댓글을 다루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닉네임을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댓글로도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닉네임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 금액은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소중하게 해주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녹음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뭐 누구부터 읽어볼까요? 순트님 먼저 읽어주실래요? 네. 네. 저는 포스카11님께서 매번 장문의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벨라스케스 편 들으시고 네. 직접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가셔가지고 보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사한 게 그 미술관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소산, 박대성, 화백의 백두산, 한라산, 만설 등을 보셨는데 정말 좋으셨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만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근데 네. 이거 제목만 들어도 네. 뭔가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늘 제 에피소드뿐만이 아니고 네. 늘 청취를 열심히 해주시고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승님께서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데니님께서 네. 그 지난 라흐마니노프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클래식 편에 유독 빈둥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아주 기초적인 지식 질문만 하고 있던데. 네. 네, 그래서 클래식에 또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번 편을 통해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게 되었고 네. 또 제가 유독 그때 신나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저의 신남이 같이 느껴졌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댓글 읽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편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나 있어가지고 새벽에 편집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신기하다. 목소리에 다 드러나나 봐요. 진짜. 본인도 이제 만만치 않게 신나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그 외에도 항상 이렇게 댓글 저희한테 남겨주시는 저희의 가영찍님 네. 그리고 알리다건님, 네. 달달보름님께서도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관뚜껑님께서도 댓글을 뭐 몇 개 남겨주셨는데 네.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저희 빈센조 편에 맞아요. 댓글 오, 남겨주셨습니다. 한참 네. 됐던 빈센조 편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생님 네. 아픈 손가락 중 하나죠. 최근에 네. 제 통계를 또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빈센조 편이
그 꽤 상위권에 올랐다고.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왜지? 착각 아닙니까? 아니, 물론 이제 1, 2위가 이제 저희 명작편이었긴 했는데 아, 네. 네. 그 편과 조회수가 격차가 엄청 심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조금 꽤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왜 빈센조를 다들 보시지? 라는 생각을 네, 들으시지? 라는 생각을. 그게 뭐 네.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관뚜껑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참고하면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전 저희의 최근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이전 에피소드들에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는 이제 상단에 뜨기 때문에 네. 늘 이렇게 저희의 새로운 에피소드 녹음할 때 언급을 해드리고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관뚜껑님이 네. 왜 그 빈둥님 정치 주제 안 하실 거냐고 아, 네, 아, 아쉽다고 맞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게 유생님 못지않은 이 마이너 감성의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네. 네. 이번 시즌에도 한 번은 다뤄야 아. 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영직님 네. 강아지 사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힐링이에요, 진짜. 아, 맞아요. 볼 때마다 저는 심지어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감사하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특집으로 녹음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4주간 다루게 될 특집은 바로 선택 특집입니다. 네. 선택 특집은 유랑킴님께서 골라주셨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고른 사람이 늘 왜 그 특집을 골랐는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랑킴님께서 한번 읊어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선택하는 특집이라서 네.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가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희가 직면했던 선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역사를 바꾼 누군가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혹은 타인의 선택을 도와주는 뭔가 가이드를 제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좀 폭넓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특집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선택의 그 에피소드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서로가 네. 무엇을 할 건지. 네. 네. 근데 이 의도와 과연 부합하는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러네요.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과 선택을 이렇게 연결된 경우가 일단 최소한 저는 그렇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 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유랑님께서 골라주신 선택편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택편을 이끌어주실 패널은 바로 순트님입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꾸며볼 건데요. 지금 계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절이 이제 가을이 추워지고 있죠. 되었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추워지잖아요. 네. 어때요? 뭐 추워지는 거지 뭐. 외롭다는 생각 안 드세요? 추워져서 이제 외롭다. 가을을 네. 탈 수도 있으니까. 네. 외롭다는 생각 드시죠? 벌써부터 이제 억지의 스멜이 나기 아니에요.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네. 외롭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을 딱 떠올리면 막 단풍 휘날리고 음. 트렌치 코트를 입은 사람이 쓸쓸하게 벤치에 앉아서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을 옆에 놓고 책 한 권을 들고 뭔가 사색에 잠긴 듯한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네.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쓸쓸한 계절이기도 한데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을 생각하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누군가와 함께 싸워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계절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듭니까? 그럼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저희 그 시청자층이 네. 주로 네. 30, 40대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 40, 50대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실 분들 많이 있을지 좀 아마 큰일 났네. 기혼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아. 싶은데 아, 일단 그래요? 저희 넷은 그 미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시다면 요새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잘 갖다 붙인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그 부모님 세대들은 뭐 40, 50대 부모님 세대들은 어린 친구들의 생각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결혼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맞아요. 왜 안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생각을 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또 오늘 네. 다뤄주신다고. 또 네. 자녀분들 두신 또 40, 네. 50대 분들이라면은 맞아요. 또 자녀들이 결혼 안 하신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맞아요. 네,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모두 이렇게 이 정도면 됐나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하지 않고
100년 전에 시대를 앞서 나가는 화가로서 적나라한 삶과 글을 통해서 파문을 일으킨 화가이자 소설가인 나혜석 씨를 따라가며 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나혜석 씨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이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요새 보아도 와 진짜 시대를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면모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먼저 나혜석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네. 인물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네. 나혜석은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뭘 직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뭘 되게 많이 하셨는데? 문제적인 인물이라고도 보고요. 음. 그리고 지금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정말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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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혜석 씨는 1896년생이십니다. 그리고 1948년에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나혜석 씨가 본인의 생각을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림으로 펼쳐낸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정말 100년 전인 거예요. 네. 나혜석 씨는 수원의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수원 진명여고를 최우등 졸업하시고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유학과를 입학하신 다음에 유일한 조선인 유학생으로서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성이 서양화를 전공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조차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당시에 일본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도 서양화 전공은 5% 이하로 드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재봉, 자수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서양화를 전공하셨습니다. 회화를 전공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으셨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유학을 하신 후에 1921년 26세에 이제 조선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여시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전이에요. 네. 그 남녀 상관없이 네. 최초에. 네. 그리고 작품이 350원에 팔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이상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 네, 따지면. 네. 근데 신인인데 그 정도로 팔려요? 네. 그래서 되게 실력 있고 음. 평판도 좋았던 호평받았던 서양 네. 화가였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신 후에는 남편이 일본 외무부에 근무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외무부에 약간 특전처럼 여행을 할 수 있는 특전이 나오는데 네. 이때 세계 일주를 떠나시거든요. 네, 네. 이것도 조선 최초입니다. 음. 왜냐하면 일주를 떠난 기간이 1년 8개월이에요.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일주를 떠났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네요. 네. 네. 남편이랑 같이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수억을 쓰셨다. 진짜요? 네. 남편도 좀 벌이가 괜찮은가 보네. 벌이가 그 정도? 괜찮았고 음. 일단 이 나혜석 씨의 집안 자체도 좀 아, 유복하셨고 워낙 유복했으니까. 네, 그 본인도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뭐 작품 판돈과 뭐 원래 있던 돈, 남편의 뭐 그런 월급 이런 거를 해서 가셨겠죠. 그리고 멋있다. 지원받았던 돈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 후로도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데 제가 이 분의 파격적인 삶의 면모는 아직 하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런데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다가 말년이 좋지 않으세요. 무영고자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행여병자로 돌아가십니다. 뭐로 돌아가신 거예요? 행여 사망이라고 네. 연고가 안 밝혀진 상태로 사망하시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나혜석이구나라고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의 연령은 53세이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실 네네 빨리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 가진 것은 헌옷 한 벌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길래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길래 네. 제가 모시고 왔는지 그러게요. 지금부터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청춘 혼인 좌담회예요. 그런데 네.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 당시에 꽉 찬 나이에도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을 주제로 나혜석 씨와 그 외 네 분의 문인들이 모이셔가지고 만혼
탁의 좌담회를 여신 기록이 삼천리라는 잡지에 남아 있어요. 네. 네, 만 원을 타게 하겠다?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만 원이 늦은 결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타계가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결혼을 막아보자. 그걸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회의를 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에 나온 질문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던져드려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터뷰에서 나왔던 질문을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당시 나혜석 외 4인의 문의는 홍기가 꽉 찬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현상을 되게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로 사거리에 30분만 나가 서 있으면 우울과 퇴색에 잠긴 남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연령에 처했음에도 독신으로 지내는 불행한 남녀들인데요. 결혼을 해야 할 연령, 즉 결혼 정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정년기라고 생각을 했던 나이는 몇 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게. 이때 당시에 진짜 웃긴 게 조선의 여성은 23, 24 그리고 조선의 남성은 3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를 넘으면 남성 같은 경우는 늙은 총각 중에서도 상늙은 총각. 우리 망했다. 지금 우리는 다 네. 상늙은 처녀 총각이에요. 네,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5? 35. 남성 기준? 남성 기준. 네. 뭐 여성 기준 저는 잘 모르니까. 네네. 남성 기준 35이면은 제가 아직 35이 안 된다. 그 밑에 제 나이보다 밑에 거를 말하면은 네. 좀 자괴감이 될 것 같아서 35은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뭐 거죠? 그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네. 만약에 혼인하려고 하는 남녀가 네. 출산을 염두에 둔다면 네. 자녀를 갖고자 한다면 네. 서로의 나이가 너무 차게 되면 출산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점에선 결혼 정년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출산이 관계없다, 나는 가질 계획이 없다 싶으면 굳이 결혼 정년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후자에 조금 가까운 편이라서 네. 그 결혼 정년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부담을 안 주세요? 제 주변과 거의 연을 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행히 또 주변의 압박이 아직까지는 뭐 얘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모릅니다. 네, 유생님은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당연히 발생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적합한 연령을 정하는 것도 사회고 사람들의 그냥 합의, 적당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년기는 시대의 어떤 요구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불변의 정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출산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빈둥님 말씀하셨지만 출산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보통 결혼 정년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얼리는 기술도 발달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출산을 염두에 둔 사람도 결혼 정년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는. 네. 그리고 뭐 싱글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족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반드시 어떤 그 가족을 이뤄낸다라는 어떤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대요 지금. 아닙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아니랍니다. 유랑님은요? 저도
딱 뭔가 나이를 말하기보다는 네. 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최소 범위랑 미니멈이랑 맥시멈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시점부터 결혼 정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가 컸을 때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현실적으로 대학을 갈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나이를 계산을 해서 네. 그걸 역으로 계산해서 네. 그 맥스 나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염두에 둔다면. 근데 반대로 그럴수록 그 결혼 시기에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네네. 그 경제적 완성 자체가 30, 40대에 가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새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결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40대에 오히려 그 경제적 완성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40대 남성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40대 남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40대 결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약간 어떤 인터뷰를 들은 것 네, 같아요. 안정이 됐을 안정이 때 되니까.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면 어쨌든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제 은퇴 전에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네. 또 너무 늦게 결혼을 못 하는 거니까 그 타협점을 잘 찾았을 때가 네. 그때가 결혼 정년기이지 않을까. 네. 저는 네.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출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게 좀 연령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고령 출산도 위험률이 낮아지고 네.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게 덜해진다고 해도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확률이 그래도 높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저령 출산에 비해서 그래서 출산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염두를 해서 연령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출산 계획이 없다면 아까 빈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히 뭐 정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일에 화가 나고 뭐 어떤 강점이 있고 뭘 잘하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출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결혼 이거는 정년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해버리시면 그러니까 출산 계획이 없다면 약간 본인의 기준인 거죠? 그렇죠. 그럴 것 네. 같다라는 네네.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상 시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 그러니까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네. 무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상대가 나타나면 그때 결혼하지 않을까? 그쵸, 맞아요. 어, 그럴 것 그 같아요. 말도 맞네요. 갑자기 냈다 숙연해지. 우리 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네. 현실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의 어떤 극단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두 가지는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 다른 층의 영역이라 가지고 맞아요.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논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예. 주변에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100% 완료됐을 때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뭐 중간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 자체가 바뀌든지 이런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사실 결혼을 하는 건데 이런 논의를 하면서 뭐 조금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다 미혼자야. 기혼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유생님처럼 이런 논의가 뭐 크게 뭐 정해놓자 또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정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에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결혼 정년기라고 따져본다면 연령이나 아니면 뭐 사고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정도로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사회 전체의 어떤 인구 수의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합의점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누군가의 눈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는 논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정년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결혼을 좀 기피하는 성향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원인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빈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그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냐를 보면 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초혼 연령 추이가 늦춰지고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남성은 31.8세, 여성은 28.9세였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0년이 되어서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8세로 평균 초혼 연령 추이가 늦춰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더 늦추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 독신 남녀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혹시 망설이신다면 망설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약간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못하고 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좀 애매하지만. 네. 어떤가요? 어떠세요? 유랑님.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네. 이유는? 일단 일하느라 정신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어렵기도 했었고 연애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연애를 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더 연애를 할 기운도 없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쪽으로는 힘이 안 닿을 정도로 너무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쪽은 자연스럽게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지 않나. 먹고 사는 게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그냥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 마음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요소가 그러니까 연애나 뭐 결혼이라는 요소가 지금 내 인생을 영위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난 잘 살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 아까 그 출산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어요? 나중에 별로 없어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그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션처럼 된 것 같아요. 결혼이나 출산이 옵션이 됐다 내 인생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제가 아시는 분도 한창 이제 그런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소개팅을 1년에 70번을 하셨어요. 근데 1년에 70번이면 주말을 진짜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끔찍한데요. 평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못 찾으신 거예요. 맞는 사람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시니까 이게 진이 빠지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 소중한 주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니 그냥 놓아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미혼인 상태시고. 유랑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 축이고 이제 자녀의 출산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뭐 여건만 된다면 빨리 하고 싶은데 저도 못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은 게 그 여건이 충족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경제적인 완전히 독립이 돼야 되는데 뭐 그거에는 이제 뭐 집이라든지 뭐 주거 공간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장 결혼을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20대 후반쯤 되면 뭔가 이제 결혼을 위한 모든 것들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하나둘씩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다들 어쨌든 그 결혼식 자체도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준비하는 것부터가 약간 결혼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나 뭐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부모님과의 대화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일이 바쁘다던가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생에 너무 치이다 보면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이랑 여유가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빈둥님은요? 저도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여건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좀 덜할지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으면 사실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두려움이 되게 커요. 어떤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 결혼은 또 다른 도전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도전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그냥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그 도전을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네. 그 반대의 상황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그런 맞아요. 두려움. 네. 근데 그 두려움을 위해서 두려움을 앞두고 뭐 유생님이나 그 유랑님이 말한 것처럼 나름의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면서까지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밀접하게 맺어야 되고 그쪽의 가족들, 내 가족들 이런 관계들을 새로 맺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너무 두려워.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라도 네. 만에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가능한 여건이 되더라도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게 결혼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이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둘만의 둘이 사랑해서 한다고 해도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나한테 또 하나의 역할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가족 문화의 혜택을 나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받고 자랐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내 삶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 가족 문화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걸 지금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해내기엔 난 지금 내 스스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세상에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그 역할까지 주어졌을 때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네. 센트님은 그 기준이 높아서 오히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기준이 낮아서 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두렵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결혼을 빨리빨리 하고 네. 아이 출산을 빨리빨리 했던 이유가 네. 그 한 명 한 명이 다 노동력이었잖아요. 네. 농경사회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뭐 맞아요. 산업사회까지 가서도 어쨌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네. 인구 자체가 고노동력으로 직결되는 사회였는데 네. 사실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내 노후가 꼭 보장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자체가 더 많이 들게 될 경우에 네. 노후를 위해 비축했던 자금을 오히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존권 자체가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망설임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신기한 게 100년 전 좌담회에서도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울과 태색에 빠진 독신남녀가 결혼을 과연 아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요. 네. 소개를 해드리면 나혜석 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고 듣기를 결혼해서 행복한 이보다 불행한 이가 더 많다. 아까 빈둥님의 맞네요. 의견과도 조금 일치하는 비슷하네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교양이 높은 신학문을 받은 남녀일수록 행복한 살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라고 왜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네. 네. 이 나혜석 씨는 결혼 전에 본인의 주체성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100년 전 조선 사회에서는 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본인의 주체성을 갖는다는 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연령대가 어리잖아요. 결혼하는 연령대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선 사회에서 아무래도 행복한 살림을 하는 경우가 적어진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당시 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맞아요. 구한말 사회였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사회 혼란기 속에서 물론 이제 조선 안에서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사회 혼란기랑 겹치면서 그게 더 좀 극단으로 달려가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예. 맞아요. 거기다 뭐 그때랑 지금을 사실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때 했던 고민들을 지금의 여성들도 하는 게 지금의 여성들이 좀 커리어적으로 많이 완성된 상태인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혼을 좀 꺼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의 맞아요. 커리어가 해칠 수 있고 거기서 맞아요. 경력 단절이 될 수 단절.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좌담의 이광수 씨는 저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아내까지 얻어 가지고는 생활을 도무지 해나갈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해마다 늦추다가 네. 혼기를 잃고 마는 거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를 또 이때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외모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을 따지기 때문이고 네. 학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똑같네요. 네. 그렇네요. 이게 성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외모, 돈, 학력 이런 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해도 파탄이 나기가 쉽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의식주의 보장이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정말 현대 젊은이들이 왜 어떤 이유로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지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면 1위가 경제적 이유였어요. 그래서 집값, 집 월세 등 과도한 주거 비용이 너무 부담이다. 네. 라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그 퍼센트가 30% 정도 됐고요. 네. 두 번째가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결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의 삶과 여가를 중시하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결혼 대상에 대한 기대치가 미충족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학업과 경력 등 성취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섯 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여섯 번째가 결혼식 자체가 부담이다. 아까 유랑님 말씀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드는 비용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네. 결혼에 과연 얼마가 드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네. 평균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처음 이제 딱 시작하려고 결혼식 집 자체가요? 집 포함. 집 포함? 네, 집 포함이면 평균. 평균? 평균? 네, 편차가 너무 근데 많이 날 것 같은데 집까지 맞아요. 생각해보면요. 맞춰봅시다. 네, 맞춰보세요. 3억 갑니다. 3억, 5억 들지 않을까요? 저도 한 5억? 5억. 평균 2억 8,739만. 빈동님 잘 오, 맞췄습니다. 거의 근접하네요. 제가 결혼하겠네요. 네. 그 중에 집값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신혼집이 2억 정도, 2억 네. 4천 정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후가 혼수, 예식, 그다음 예단, 예물, 허니문, 웨딩 패키지, 이바지 네.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한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한 4천만 원 되겠네요. 4천만 원. 네. 이렇게 해서 결혼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는 그렇네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젊은이들도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여러 측면에서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혜석 씨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어떤 분과 결혼을 하냐면 나혜석 씨의 첫사랑이 사망을 하세요. 네.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시는데 그 분을 떠나보내고 나서 본인을 쫓아다니던 김우영 씨라는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전에는 이제 외무성의 공무원. 네, 외무부의 공무원이었던 분과 결혼을 하는데요. 네. 김우영 씨와 결혼을 할 때 되게 특이했던 것이 조건을 제시하세요. 네. 나와 결혼을 하려면은 이 조건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네.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네. 이 조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려자한테 지켜달라고 하고 싶은 조건이 있으시면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것 오늘 같아요. 밤샐 수 있는데요? 네 가지만 떠올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좀 낭만적인데? 나는 되게 매정한 현실적인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나오는 저희 얘기 나눌 때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속뜻은 이거예요. 바람 피우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 100년 전 조선은 남성이 첩을 두는 게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회였어요. 흔한 일이었구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여성에게는 간통죄가 적용됐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에게 첩 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네, 이것도 속뜻을 들여다보면 화가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우영 씨가 전처와 그 전실 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실 딸과 시어머니와 별거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 돌려 말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특이한데요. 마지막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세상을 떠난 전 연인의
속비를 함께 세워달라고 합니다. 오, 함께 네.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신혼여행을 그 전 연인이 세상을 떠나서 묻혀있는 그곳으로 가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와. 만약에 일단 그래서 일단 속뜻부터 말씀해드리면 네. 이거의 속뜻은 자신의 과거를 쿨하게 인정해달라는 뜻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이 나혜석 씨가 기록을 남겨놓는데 표현하시기를 거기 가서 내 과거를 같이 묻고 싶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같이 떠내보내자.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뜻은 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혜석 씨가 이혼할 때 이혼 고백장을 쓰세요. 이혼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후에 이제 또 네.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걸 통해서 다 본인이 남겨놓으신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시고요. 김우영 씨는 무조건 승낙하십니다. 오, 정말 사랑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혼여행을 그 전 연인의 묘소에 가서 네. 석비를 세우고 오세요. 네. 와. 네. 일단 아까 빈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4번째 가능하세요? 엄청 따라다녔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김우영 맞아요. 씨가 나혜석 씨를.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따라다녀가지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은 남자였다면은 네. 뭐 뭔들 못 들어주겠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본인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네. 얘기하면 뭐 그런 납득되는 이유를 얘기했다면은 네. 뭐 그 정도는 뭐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뭐 네.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전 다시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묘비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부터 네. 막 옛날 애인을 떠올리면서 막 울거나 뭐 어. 그러지 않겠다는 조건만 있으면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죽기도 했고 그럼 같이 추모를 해주고 거기서 정말 깔끔하게 털고 이제 나랑 새 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쵸.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안 됩니다.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뭐 거기서 끝날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게 시작일 줄 누가 어떻게 사람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안 믿으시네. 아주 저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네.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지라고 느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제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지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태로는 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네. 오히려 나 모르게 그냥 네. 그쵸. 그게 더 그게 싫어서. 싫은 것 같이. 맞아. 아 그래요? 응.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어느 생각하거든요. 날 진짜요?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온대. 근데 어. 행방이 묘연하고 네. 갔다가 막 눈물 자국 보여서 와. 그런데 진짜 싫다. 얘기를 안 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맞아요. 아니, 전 저게 더 싫어서. 들키지 말아야지. 어떻게 어떻게 안 들킬 안 수 들킬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응. 뭐 알겠습니다. 뭐 알겠어요. 네. 일단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100년 전 조선의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거시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결혼을 이제 하신다면 네. 그 반려자한테 이것만은 지켜달라라고 제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볼까요? 전 명확한 게 있어요. 네. 저는 그 김구라 씨가 네. 네. 박슬기 씨 결혼식 있잖아요. 방송 네. 박슬기 씨 결혼식에서 네. 그 주례사를 하셨는데 네. 그 주례사 너무 인상 깊거든요. 유명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평생 남처럼 대하고 사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그 두 부부한테. 그래서 네. 그 속뜻은 그냥 서로 사생활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한 몸이 되었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네. 너와 나의 숨기는 건 없어도 비밀이 없어도 이렇게 이야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서로의 사생활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전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생활을 존중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타인처럼 배려할 수 있는 부부 사이가 되자라는 게 저는 하나의 조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유생님의 마인드가 네. 저와도 좀 비슷한데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답변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해? 라는 답변이 자주 돌아오거든요. 네. 저는 근데 최근에 뭐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거나 네. 파경해열 맞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네.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의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타인처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 네. 근데 집에 와서는 막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저는 그게 오히려 네. 내 소유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타인처럼 남들에게 대하는 거죠. 회사에서 상사 대하듯이 네.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해요. 회사에서 상사 대하듯이 결제 받고. 네.
지금 타인한테 되게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 그쵸. 뜻은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감정의 공유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타인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유생님이 어떤 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이해가 돼요. 네네. 유생님의 핵심은 그 예의와 배려 그쵸. 같아요. 네. 유랑님은요? 저는 네 가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타입이라서 막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타입은 아닌데 네. 그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나중에 못할 짓은 처음에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달라는 말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사랑이 식는 게 보이는 게 되게 섭섭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을 나중에 하지 못할 거면 네.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하지 말라.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실 결혼 같은 경우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같이 살면서 너 처음에 그랬는데 왜 지금 안 했어? 이 소리가 되게 말하는 사람도 하기 싫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관적으로 좀 솔직하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유랑님이랑 비슷하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비슷한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오히려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정적으로 쏟을 때 네. 그래 할 만큼 다 해봐. 다 해줘. 쾌락주의자세요? 다 해줘. 근데 이게 변하겠지. 네. 근데 그 변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찾아가겠지. 그런 거리들을 그래요? 그 말도 이렇게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 아닐까요? 그때 나는 괜찮겠지. 이거잖아. 그거랑 조금 달라요.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사랑의 형식이 좀 달라질 수 맞아요.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를 일단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랑님은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네. 그렇게 힘을 쏟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맹점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조금 더 쏟긴 하겠죠. 네. 근데 그그 과한 범주에서 그러니까 꾸며내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네. 그 판단할 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식할 수가 있나요? 꾸며낸 건지 아닌 건지를 그걸 구분할 수 있을지 맞아, 좀 맞아. 걱정이긴 근데 그게 하네요. 연애 교제 기간이 네. 어느 정도 길어지면 본인이 네. 느끼겠지. 그리고 네. 유랑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사람과 교제하겠다라기보다는 결혼에 있어서 그쵸. 아, 이런 사람과 맞아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기준에서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해야 되는 시점에 너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거나 이러지 마. 만약에 너가 맞아요. 10년 후에도 그러지 못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라. 이런 느낌의 아주 잘 말인 것 해석을 같은데.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꾸며내거나 네. 이렇게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해서 맞아. 근데 그 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유랑님한테는 모든 사람한테는 그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예 바닥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회 자체가 없는 그쵸, 거죠. 그쵸, 기회 그쵸. 자체가 없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교제를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 네,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했고 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그 아까 나혜송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사실 전 놀랐는데 저도 뭔가 서로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서로의 영역은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지켰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도 완전히 겹칠 수 있으면 또 그걸 같이 하면서 재미도 있겠지만 겹치지 않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시간 정도는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막 그런 것까지 구속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조건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빈둥님은요? 저는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선이든. 네. 어떤 선인데요? 어떤 선인데요? 모든 방면에서. 의미심장한데요. 유랑님이랑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나만의 시간 혹은 적당한 관심.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오버하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런 거를 못 버티고 네. 반대로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해도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것이 1과 1이 만나서 뭐 3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까지는 안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2만 되는 2만 될 수 있는 최소한 마이너스만 되지 말자 서로한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결혼하기 참 쉽지 이게 않으시겠네요. 되게 별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네. 이거를 허용해줄 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잘 안 생깁니다. 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아.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한 60 되면 나타날 것 같은데 순뚜님은 어때요? 저는 사랑의 감정은 당연히 식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우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정을 지켜달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막 친구처럼 불알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거 그런 아니죠. 건 아니죠. 네. 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랑을 구성한 요소가 열정, 헌신, 친밀감이라고 해서 네. 꼭 그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그쵸.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친밀감이란 요소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연애 초기 혹은 사랑의 초기에는 열정이 막 가득했다가도 후로 갈수록 이제 헌신과 친밀감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잘 지킬 수 있으면 사랑이 유지되는 거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나혜석 씨가 부탁하신 내용들과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는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니체 결혼했나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못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어쨌든. 네. 어쨌든 김우영 씨는 4가지 조건을 승낙하면서 결혼을 하는데요. 네. 지켜졌을 것 같으세요? 안 지켜졌으니까 안 지켜졌겠죠? 뭐 아까 잠깐 말한 이혼이 되지 않았을까. 네, 4번을 지키는데요. 4번 제외 1, 2, 3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4번은 그냥 해준 거잖아. 맞아. 한 번 해주고 나서 일회성인데. 이후로는 그냥 다른 네. 길을 걸으셨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우영 씨만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두 분의 또 사연이 얽혀 있어요. 그렇겠죠. 네.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혜석 씨는 바로 그 후년에 출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이를 갖게 되시는데요. 네. 두 분이 이 시기 즈음에 이제 세계 여행 갈 기회가 생기셔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세계 여행을 떠나세요. 네. 이때 세계 여행은 정말 광범위한 지역을 가시거든요. 어딜 가시냐면 중국, 모스크바, 폴란드, 베를린, 벨기에, 스위스, 파리,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와.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여행은 정말 호화스러운 여행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네, 파리. 왜일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혜석 씨는 화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하셔서 야수파, 그때 당시에 성행하던 야수파 화가의 화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김우영 씨는 아무래도 일을 보러 온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잠깐 나갔다 오실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 나혜석 씨가 파리에 계실 때 베를린으로 가실 그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혜석 씨가 이때 파리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맞아요. 이 남성은 김우영 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김우영 씨가 부탁한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혜석 씨는 최린이라는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한국인이요? 네. 미쳤다. 그럼 상대방한테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바람을 핀 거네요? 그렇죠. 뭐야? 스스로한테 한 약속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데 이때 당시에 나혜석 씨가 최린 씨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공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과 이혼은 아니하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때 당시 나혜석 씨의 생각을 살펴보면 정말 파격적이신 게 유럽 사람들을 보면 본처를 두고 다른 애인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나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유연애 일종의 네, 맞습니다. 사르트르랑 보부아르 이런 관계. 근데 왜 반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애인의 존재가 이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폴리아모리야? 그러면 만약에 김우영 씨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본인도 이해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셨네요. 네.
그 최린 씨? 최린 씨에게도 그 네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당신도 네 가지를 숙지하셔야 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네. 김우영 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네. 소문이 한인 사회에 퍼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도냐면 최린의 작은 댁이 나혜석이다. 그러니까 첩이다. 라는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우영 씨 이제 열이 뻗치는 거죠. 그래서 나혜석 씨한테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해요. 그런데 네. 그 당시 바로 이혼을 통보하진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그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네.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 뭘 하게 되냐면 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돼요. 나혜석 씨가. 네, 나혜석 씨와 그 김우영 씨 부부가 네. 함께 살게 되는데 일종의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돼요. 나혜석 씨가. 시누이가 거의 이 집의 대장처럼 군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네. 배나라 감나라 한다, 간섭 너무 많이 한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 또 시댁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나혜석 씨가 김우영 씨와 그 유럽 여행을 호화스럽게 하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시댁 식구 선물은 하나도 안 사와요. 하나도 안 사오고 본인 친구들 선물은 몇 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섭섭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그치. 두 사이의 간극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갈등이 네. 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시댁과 나혜석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요. 많이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나혜석 씨가 최린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그거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왜? 도와줄 수는 있지 않아? 내연남한테? 그래서 이때 김우영 씨가 이제 이혼을 선포합니다. 그 김우영 씨도 네. 그걸 내연남 있는 걸 알고 본인도 바람 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맞불을 아, 지피셨구나. 맞불바람을. 이게 또 똑같네. 학계에서는 누가 먼저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이혼을 선포할 당시에 나혜석 씨도 그랬고 김우영 씨도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랬고요. 김우영 씨가 이혼을 선포하고 나서 나혜석 씨는 안 된다. 우리 헤어지지 말자라고 간청을 해요. 네. 그런데 김우영 씨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았고 나혜석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혼 안 된다라고 하니까 김우영 씨는 이런 각서를 써요. 어떤 각서를 쓰냐면 2년 동안 유예기간 같은 걸 갖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다른 여인 또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하지 말자 우리 2년 동안 하고 그 각서까지 쓰니까 나혜석 씨가 이제 그럼 이혼하자라고 해서 이혼을 하는데 네. 이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요? 김우영 씨는 거의 바로 새로운 여인 모영 씨 만만치 않네. 훌륭하신 분이네. 또 다른 인연을 맺고요. 네. 찌질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좀 목수심에 불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네. 저렇게 바로 저런다고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많이 힘드셨나 보지 뭐. 네. 그런데 이때 또 나혜석 씨의 삶에 치명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네.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요? 네. 나혜석 씨가 이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거의 반반으로 분할해야 된다. 네. 왜냐면 집을 지을 때도 내가 보탠 게 있고 내 작품 판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네. 내가 같이 당신 일할 때 집안일 한 것도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반반이어야 된다. 라고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당연히 거절당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당한 후에 그 아이들도 김우영 씨가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나혜석 씨의 삶이 꺾이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나혜석 씨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혼 고백장을 쓰십니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김우영 씨와의 첫 만남부터 자신의 삶 그리고 김우영 씨와의 관계 그리고 이 끝맺음까지 기록을 다 해놓고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혜석 씨가 이런 삶을 겪어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있나요? 당시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필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마 원고료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좀 진취적인 신여성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잡지 기고를 할 때
이제 출산에 대한 경험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쓰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아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욕을 많이 먹기도 하셨고 아이들과 관계도 썩 좋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맞아요. 워낙 해외 나와 있기도 하셔가지고 네. 그러기도 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가 약간 논란처럼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혼 이후에 아이들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아버지나 그런 그 가족 그러니까 뭐라죠 아버지 가족들의 입김도 있었겠지만 네.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 했다는 얘기가 음,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거를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방금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모성애에 대해서도 되게 파격적인 글을 쓰셨어요. 제가 네. 자꾸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 아이를 가지시고 이제 출산하셨을 때 자식은 모체의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모친의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된 자 마음속에 구비하여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당시 통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맞습니다. 생각인 거죠. 그거를 뭐 잡지 같은 곳에 기고를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모된 감상기라고 해서 네. 기고를 하시고요. 사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모성애에 대해서 그 후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네. 이 아이와 살면서 나는 이런 모성애를 느끼고 이건 정말 행복한 감정이고 이건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남기시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내리는 건 자극적인 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처음 글을 쓰셨던 이런 표현들, 자극적인 표현들이 돌고 돌면서 더 나혜석을 궁지로 몰아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현대적인 분이었던 거죠. 그 그쵸. 모성이라는 게 사회가 강요한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요즘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는 네. 네. 꼭 자연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 거니까. 맞아요. 지금으로 논의를 가져온다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적인 논의 혹은 이제 굉장히 논란을 그러니까 서로 논박이 가능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당시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은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그 남성들의 또는 그 시대상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또 남아 있는데요. 나혜석이 이 모된 감상기를 내고 나서 네. 익명에 백결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혜석의 글에 반박하는 글을 또 기고를 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래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의 거룩한 천직이다. 그리고 여성의 최대 의무인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요. 네. 이 글에 또 나혜석 씨는 네가 뭘 하냐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인가요? 키보드 배틀을 네, 그렇게 다시 반박하시면서 이 논의를 이어나가시기도 합니다. 네. 네. 이혼하신 후에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는데요. 어떤 행보를 보이시냐 하면 그 최린 씨 있잖아요. 네. 상대 아직 살아계셨어요? 최린 씨가 이후에 나혜석 씨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요. 최린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 명목은 정조 유린죄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15억 원. 그때 당시에 12,000원을 청구하세요. 뭐 청구는 할 수 있죠. 이유가 어떻게? 이후에 아마도 최린 씨가 뭐 조그만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청구를 하기까지 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거의 매장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그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때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혜석 씨는 이후로 재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재기하지 못하시고요. 불행한 삶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혼 변호사 고용. 바로 이혼. 네. 아이가 있다면요? 그것도 양육권에 대한 이제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아니 뭐 합의 이혼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외도를 했다는 거는 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된다? 어? 해도 된다? 외도? 한 번쯤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물론 네. 지금은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고 난 당연히 무조건 끝낼 거야지만 네. 네. 막상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당장 이혼을 한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네. 내가 그냥 넘기면 한 번쯤 넘기면 네.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 사람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물론 그 이후에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단 한 번의 외도로서 끝난다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어머니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막 한 번 바람 피우면 이게 한 번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한 상태고 네. 어느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한 상태에서 그런 사달이 벌어졌다. 네. 그러면 방금 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저기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그게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유랑님이 방금 격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저는 얄짤 없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진짜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지만 양다리 친 남친. 아니. 양다리. 정말 그 바람 한 번 핀 사람이 핀다는 말이 그쵸. 이게 진짜 바람은 습관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 적발되면 그 이후로 이게 한 번에서 끝나지 않다는 걸 약간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서 얄짤 그거를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네. 나를 위해서 한 번을 참을 것 같아. 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딱 맞아요. 지름길이죠.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안 되는 게 어쨌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그 의심에 네.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의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맞아. 해도 되게 맞아. 저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부부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설령 외도를 한다고 해도 네. 바로 이혼을 하는 사람이 100%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적어도 몇 퍼센트는 줄 텐데 몇십 퍼센트는 줄 텐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정이 조금 화목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지 그럴 것 않을까라는 같아요. 추측도 네. 해봐요. 네, 맞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행복해서 나머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자녀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버티는 분들도 꽤나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맞아.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관이 그렇게 불행하더라도 나를 희생해가면서 이제 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들이 과거의 가치관이었다면은 지금 MZ 세대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류의 가치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데 또 제가 조사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건 네.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이혼율이 그렇게 또 높아진 건 아니에요. 비슷비슷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이제 혼인신고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동거 이런 개념이 아직은 네.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혜석 씨는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유들을 제시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게 나이든 노모한테 불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 네. 4남매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계. 내 생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네 번째는 부부라는 것이 처음에 맺어질 때 이해하고 의리로 살자고 맺어진 건데 네. 지금 그거를 깨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요즘의 사람들, 특히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고민을 한 후에 이혼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혼이 흠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혜석 씨는 이혼 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평판은 최악으로 치닫고요. 네. 그림학원을 차리는데 수강생 탈퇴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친척이 보기 싫어하고요. 또는 불쌍히 여기고요. 네. 또는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김우영 씨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 당시만 해도 이혼이 완전 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지 같은 그렇죠. 거여가지고 맞아요. 주홍 글씨 같은 거여서 네. 이분도 그 공무원 생활을 못 이어간 걸로 알고 있고 네, 변호사 뭐 일도 그렇게 썩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최린이란 분이랑 이분이 친일파세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이 좌담회에 참여하신 광수 씨? 나혜석은 지금 애매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친일이세요. 네. 아까 네. 말했던 그 광수 씨가 무정에 맞습니다. 입은 거죠. 네. 친일파시죠. 그분도. 친일파예요. 네. 그래서 뭐 모두가 불행해진 사실은 그러네요. 일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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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제 유심히 보고 태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이 딸과 아들의 편지와 그리고 딸과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그러네. 것을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도세요. 떠도다가 막 절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뭐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행여 사망을 하시는데요. 네. 그 서울 시립자재원이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시고요. 영양실조였어요. 사인은 네. 영양실조였고 가진 것은 헌옷 한 벌이셨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끝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네.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네. 생각을 계속 해보고 계속 그려보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도 좋고 내 반려자에게 필요한 것도 좋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논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 근데 아까 그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고는 말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돈은 사실 넘쳐날 텐데 그래도 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경제적인 거는 그냥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는 정말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듣는 이야기 중에 같이 골프 같은 뭔가 네. 공통 취미가 있으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주말에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뭔가 활동을 하는 시간이 보장이 되고 뭐 다른 부부들도 같이 만나서 골프 같이 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골프 치는 부부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꼭 골프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렇게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한다던가 정기적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서로 시간을 보장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부부가 맞을까요? 혹시나 불리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네. 못된 생각을 아름답게 끝내야죠 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골프와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네, 그러니까 꼭 골프가 아니더라도 그쵸, 네. 같이 뭐 한 번쯤 밖에 네.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 보통은 맞아요. 주말에 뭐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TV 보고 맞아요. 이게 좀 일반적이니까. 결국에는 맞아요. 같이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유하는 삶도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굳이 골프 얘기가 나온 거는 골프를 한 번 치고 가면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맞아요. 마련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 대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예쁘게 말하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서로에게 맞아요. 존중하는 말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심리학자 분께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의외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가 되는 과정 중에서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같은 것들을 되게 무시한다는 거죠. 네. 비슷한 예로 자녀가 그 부모가 되는 연습도 안 하고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네. 결혼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 결혼을 2번, 3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부부가 되는 것조차 연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존중하는 말하게 하는 것.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가장 근데 공감돼요. 현실적이죠.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자기만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각자가 내려놓는 게 맞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맞네요. 수많은 이상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새는 너무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가 쉬운 환경이니까 네. 뭐만 보면 나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나에서 그치면 되는데 상대방한테도 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많은 부부들이 혹은 예비 부부들이 불행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내려두고 이상향에 맞는 방향으로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나를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내 배우자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는 그냥 방향만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다 보면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그런 고마운 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또는 친절들을 감사하게 느끼는데 기대를 해버리면 그쵸. 이 충족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이 되기 그치,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센터님은
어떠세요? 저는 나혜석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연애 시기에는 여과 없이 장점만 보인다. 그리고 상대를 미화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권태 시기인데 네. 이때는 결점과 실증만 보이게 된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때 이혼수가 제일 많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가 이해 시기인데 이때 정의가 깊어지고 새로운 사랑이 생겨서 부부 생활에 의의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이 권태 시기에 이혼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나혜석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뻔한 말이기도 한데 네. 정말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고 온전히 존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적어도 노력, 시도라도. 네, 시도, 맞아요. 마음가짐 맞아요. 이런 게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나혜석 씨의 삶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뭐 네.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네. 아마 모든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익숙해지고 상황이 익숙해지고 상대가 편해지면 그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혹시나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든 뭐 저희 넷도 그렇고요. 이 대화를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떠올려 보면 각자의 결혼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와 네.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 나혜석이란 인물이 약간 요새 좀 젠더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남녀 사이에 약간 좀 핫한 인물로 떠오르면서 맞아요. 어떤 갈등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저희 방송은 뭐 그런 의미로서 소개드리거나 그런 건 아, 아니었다는 그쵸. 거를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분의 어떤 삶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결혼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결혼 얘기를 이렇게 같은 또래 분들과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옛날에 청년들도 지금 우리들이 하는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했다는 걸 듣고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가 힘든 거나 마찬가지구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사실 뭐 모든 걸 갖춘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지 같은 가치관을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주 네. 뿌듯합니다. 아, 네. 네, 그와 더불어서 네. 나혜석 씨가 화가로서 남긴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화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 그 컬렉션에서도 소개가 됐던 환영전 작약이라든지 이런 회화들 작품들도 많고 소설들도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그런 네. 작품들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아마 저희보다는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그 결혼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쪼무레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네 안 해봐서 몰라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찌됐던 간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순트님이 준비해주신 결혼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